누구세요? 정말 누구시냐고요? 경희가 소리쳤지만 여전히 대답은 없었어요. 대신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침대 바로 옆까지 와 있는 것 같았죠. 제발, 제발 그만해 주세요. 경희의 간절한 기도가 밤 공기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빨리 뛰고 있었고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그때 경찰관 윤성의 차가운 말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 혹시 착각하신 건 아닐까요?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사랑합니다. 서울 외곽의 낡은 단독주택, 그곳에서 경희는 혼자 살고 있습니다. 68세의 경희에게 이 집은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라 40년 넘게 쌓인 추억들이 켜켜이 쌓인 인생 그 자체였죠. 남편 정우가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3년이 흘렀습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에 바빠 명절에나 안부 전화 한 통하는 것이 전부였어요. 오늘도 경희는 거실 한쪽에 마련된 작은 화실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붓끝에서 피어나는 연보라색 코스모스가 캔버스 위에서 살며시 고개를 들고 있었죠. 그림 그리기는 정우가 떠난 후 경희가 찾은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말없는 캔버스 앞에서만큼은 외로움도 잠시 잊을 수 있었거든요. 아, 벌써 이렇게 어두워졌네. 경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느새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어요. 붓을 정리하고 팔레트를 닦아내며 하루 일과를 마무리했습니다. 저녁은 간단하게 미역국 한 그릇으로 때웠죠. 혼자 먹는 밥상은 언제나 쓸쓸했지만 이제는 익숙해진 일상이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경희는 침실로 향했습니다. 2층에 있는 안방은 정우와 함께 썼던 공간이었어요. 처음엔 1층 작은 방에서 자려고도 했지만 결국 추억이 깃든 이곳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잠들기 전 독서등을 켜고 옛날 소설책을 펼쳤죠. 활자들이 눈앞에서 흐릿하게 번져도 책장을 넘기는 소리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이었습니다. 책을 덮고 불을 끄려던 순간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뚜벅, 뚜벅, 분명히 발소리였습니다. 누군가 천천히 걸어가는 소리가 방 안 어디선가 울려왔죠. 경희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혹시 1층에서 들려오는 소리인가 싶어 아래층을 의심해 봤지만 소리는 분명 같은 방 안에서 나고 있었어요. 누구세요? 경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고 발소리만 계속해서 방 안을 맴돌고 있었죠. 경희는 용기를 내어 침대에서 일어나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옷장도 화장대도 구석구석 모든 곳을 확인했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이상해요. 분명히 들렸는데. 경희는 다시 침대로 돌아왔습니다. 혹시 환청인가 싶어 귀를 막아봤지만 소리는 여전했어요. 더 무서운 건 그 발소리가 점점 선명해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희는 밤새 뒤척이느라 제대로 잠들지 못했습니다. 눈밑이 퀭하게 파인 모습을 거울로 확인하며 한숨을 내쉬었죠. 꿈이었을 거야. 그래, 꿈이었을 거예요. 스스로를 달래려 했지만 마음 한편으론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오전에 경희는 평소처럼 동네 시장에 장을 보러 나갔어요. 정육점 사장님과 채소가게 아주머니와 나누는 일상적인 대화가
어젯밤의 기억을 잠시나마 지워주었습니다. 경희 씨, 요즘 얼굴이 많이 야위셨네요. 혼자 계시니까 제대로 챙겨 드시지도 못하시고. 정육점 사장님의 걱정 어린 말에 경희는 괜찮다며 웃어넘겼죠.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다시 어젯밤 일이 머릿속을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환청이었을까요? 나이가 들면서 귀가 이상해진 걸까요? 경희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봤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점심을 간단히 해결하고 오후에는 평소처럼 그림을 그려봤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어젯밤 일이 생각났거든요. 저녁 시간이 다가오자 경희는 괜히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또 그 소리가 들릴까 봐서였죠. 일부러 TV 볼륨을 평소보다 크게 틀어놓고 늦은 시간까지 거실에서 버텼습니다. 하지만 결국 침실로 올라가야 할 시간이 왔어요. 오늘은 아무 일도 없을 거예요. 경희는 마음을 다잡으며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침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이상하게 방 안이 더 차갑게 느껴졌어요. 평상시보다 을씨년스러운 기운이 감돌고 있었죠. 침대에 누워 책을 읽으려 했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주변 소리에 민감해지고 있었거든요. 바람 소리, 나뭇가지가 창문을 스치는 소리,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까지도 모든 게 신경 쓰였어요. 시계를 보니 벌써 밤 11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다시 그 소리가 들려왔어요. 뚜벅, 뚜벅, 뚜벅. 어젯밤보다 더 또렷하고 선명한 발소리였습니다. 경희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번엔 환청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확실히 누군가 방 안을 걷고 있었거든요. 누구세요? 대체 누구세요? 경희의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답은 없었고 발소리만 계속해서 이어졌어요. 더 무서운 건 그 발소리가 침대 주변을 맴돌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경희는 담요를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몸을 웅크렸어요. 심장이 터질 듯이 빨리 뛰고 있었죠. 3일째 밤 경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매일 밤 같은 시간에 들려오는 그 발소리 때문에 제대로 잠을 이룰 수 없었거든요. 낮에는 멀쩡해 보이려고 애썼지만 밤만 되면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말이 아니었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점점 짙어지고 있었고 뺨도 많이 패어 보였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경희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어 112에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112입니다. 무슨 일이시죠? 전화를 받은 경찰관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저희 집에 밤마다 누군가 침입하는 것 같아요. 발소리가 계속 들려서요. 지금 침입자가 집 안에 있다는 말씀인가요? 아니요. 소리만 들려요. 하지만 분명히 누군가 있어요. 매일 밤 11시쯤부터 새벽까지 계속. 경희의 목소리는 점점 떨리고 있었습니다. 전화 너머로 경찰관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혹시 착각하신 건 아닐까요? 하지만 신고를 받았으니 한번 확인해 보러 가겠습니다. 주소를 알려주세요. 경희는 주소를 알려주고 30분을 기다렸어요. 그 30분이 무척이나 길게 느껴졌습니다. 드디어 젊은 경찰관 윤성이 경희의 집을 찾아왔어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경희의 말을 들어주었습니다.
할머니, 자세한 상황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매일 밤 11시쯤부터 제 침실에서 발소리가 들려요. 뚜벅뚜벅 걷는 소리인데 분명히 사람 발소리예요. 윤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어요. 지금부터 집안을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윤성은 1층부터 차근차근 점검하기 시작했어요. 현관문, 창문, 뒷문의 자물쇠 상태를 확인했고 침입 가능한 모든 경로를 살펴봤습니다. 2층 침실에 올라가서는 더욱 세심하게 조사했어요. 창문 잠금 장치도 정상이고 방 안에 숨을 곳도 없네요. 하지만 침입 흔적은 전혀 없었어요. 창문, 문, 자물쇠 모든 것이 정상이었습니다. 할머니, 집안에 이상한 점은 없어 보입니다. 혹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거나 복용하시는 약이 있나요? 윤성의 질문에 경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누군가 있었어요. 발소리가 분명히 들렸다고요. 매일 밤 같은 시간에요. 윤성은 동정 어린 눈빛으로 경희를 바라봤어요. 이런 경우를 몇 번 경험해 봤던 그는 경희의 상황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집 주변에 CCTV 설치를 고려해 보세요. 그리고 불안하시면 병원에서 상담받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혼자 계시니까 더 예민해지실 수 있어요. 경찰이 돌아간 후 경희는 더욱 절망스러웠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에도 어김없이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뚜벅, 뚜벅. 이번엔 조금 달랐습니다. 발소리가 멈춘 후 서랍 여는 소리까지 들렸거든요. 마치 누군가 뭔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았어요. 경희는 용기를 내어 눈을 떴어요.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옷장 근처가 보였는데 분명히 뭔가 움직이는 듯 했습니다. 그림자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누구세요? 정말 누구시냐고요? 경희가 소리쳤지만 여전히 대답은 없었어요. 대신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침대 바로 옆까지 와 있는 것 같았죠. 경희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담요를 붙잡고 1층으로 뛰어내려갔어요.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에도 뒤에서 발소리가 따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은 거실 소파에서 불을 환하게 켜놓고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일주일이 지나면서 경희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밤마다 계속되는 발소리 때문에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해 낮에도 비틀거렸어요.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어지러웠고 가끔은 현실감을 잃을 때도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이상해지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식욕마저 떨어져서 체중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평소 즐겨 입던 옷들이 헐렁해질 정도였죠. 이웃집 아주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을 걸어왔어요. 마침 쓰레기를 버리러 나온 경희와 마주쳤거든요. 경희 씨, 요즘 많이 야위신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혹시 아픈 데라도 있으신가요? 얼굴색이 너무 안 좋아 보여서. 이웃의 진심 어린 걱정에 경희는 고민 끝에 자신이 겪고 있는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밤마다 집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누군가 걷는 발소리 같은데. 경희의 말에 이웃 아주머니는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어머, 그럼 도둑이라도 든 건가요? 아니에요. 경찰도 왔다 갔는데 아무도 없대요. 하지만 분명히 들려요.
매일 밤 똑같은 시간에. 아이고, 그럼 오래된 집이라 그런 게 아닐까요? 우리 집도 가끔 이상한 소리가 나거든요. 아니면 쥐나 고양이 같은 동물이 천장에서 돌아다니는 소리일 수도 있고. 하지만 경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분명히 사람 발소리예요. 게다가 제 방 안에서 나는 소리라고요. 그것도 아주 선명하게. 이웃 아주머니는 더 이상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 했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혹시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요즘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시고 혼자 계시니까. 그 말에 경희는 상처받은 표정을 지었지만 이웃의 걱정을 알기에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경희는 혼자 2층 침실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혹시 놓친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였죠. 옷장 안, 침대 밑, 화장대 구석구석을 모두 확인했지만 특별한 건 없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방 안의 분위기가 예전과 달라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오래된 서랍장을 정리하던 중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맨 아래 서랍, 평소에는 거의 열어보지 않는 곳에서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이 나온 거예요.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경희와 정호, 그리고 어린 여자아이가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해맑은 웃음이 인상적이었어요. 수아, 경희의 입에서 이름이 흘러나왔어요. 딸 수아가 7살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분명히 이 사진은 몇 년 전에 정리하면서 앨범에 넣어뒀는데 왜 여기서 나온 걸까요? 게다가 사진이 마치 누군가 최근에 만진 것처럼 깨끗했어요. 사진을 들여다보던 경희의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40년 전 여름밤 수아가 갑자기 사라졌던 그날 밤 말이에요. 당시 5살이었던 수아가 밤중에 집을 나가 실종되었다가 3일 만에 근처 산에서 발견되었던 사건이었죠. 그때의 공포와 절망감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그때도 이런 발소리가 있었던 것 같은데 경희는 희미한 기억을 더듬어 봤습니다. 수아가 사라지기 전날 밤에도 이상한 소리가 들렸던 것 같았어요. 하지만 당시엔 아이가 돌아다니는 소리려니 했었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 소리와 지금 듣고 있는 발소리가 묘하게 비슷한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발소리가 들려오자 경희는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무서워하기보다는 귀를 기울여 자세히 들어봤거든요. 발소리의 패턴, 리듬, 심지어 걸음걸이까지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이 발소리, 왜 이렇게 익숙하지? 경희는 중얼거렸어요. 마치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친숙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발소리는 어린아이의 것 같았어요. 며칠 후 경희는 용기를 내어 정신과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혹시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병원까지 가는 버스 안에서도 계속 고민했어요. 정말 내가 이상한 건가? 아니면 정말 뭔가 있는 건가?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미연 선생님은 40대 중반의 따뜻한 인상을 가진 의사였어요. 진료실에 들어서자 편안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어떤 증상으로 오셨나요? 미연 선생님의 부드러운 질문에 경희는 자신이 겪고 있는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밤마다 들려오는 발소리,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상황, 그리고 점점 커져가는 불안감과
수면 부족까지도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언제부터 이런 증상이 시작되셨나요? 한 2주 전부터요. 처음엔 한두 번 있는 일인 줄 알았는데 계속 반복되니까. 혼자 지내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3년 정도 됐어요. 미연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경희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스트레스나 외로움으로 인한 환청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특히 배우자를 잃은 후 혼자 지내시는 분들에게서 종종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뇌에서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만들어내는 소리일 수 있습니다. 의사의 설명에 경희는 약간 안도했지만 동시에 실망감도 들었어요. 그럼 정말 제가 이상한 건가요? 미쳐가는 건가요? 경희의 목소리에 불안감이 묻어났어요.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이상한 게 아니라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외로움이나 스트레스가 심할 때 우리 뇌에서 실제로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하지만 치료 가능한 증상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일주일 정도 기록을 남겨보세요. 언제, 어떤 상황에서 소리가 들리는지, 그때 기분은 어땠는지 자세히 적어보시면 패턴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가족들과 자주 연락을 취하시고요. 집으로 돌아온 경희는 의사의 조언에 따라 작은 수첩을 준비했어요. 표지에는 소리 일기라고 적었습니다. 그날부터 발소리가 들릴 때마다 시간과 상황, 그때의 기분까지 자세히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첫날 밤 평소와 같이 11시 15분에 발소리가 시작되었어요. 오늘도 11시 15분 침실에서 뚜벅뚜벅 소리. 기분 불안하고 무서움. 며칠간의 기록을 살펴보니 흥미로운 패턴이 보였어요. 발소리는 주로 밤 11시에서 11시 30분 사이에 시작되어 새벽 2시쯤 끝났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는 날이나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 더 또렷하게 들렸어요. 또한 낮에 외로움을 많이 느낀 날일수록 발소리가 더 선명했습니다. 혹시 경희는 오래된 기억을 더듬어 봤습니다. 40년 전 수아가 사라졌던 그날도 비가 내리는 여름밤이었어요. 경희는 수아와 관련된 물건들을 찾아봤어요. 오래된 앨범, 수아가 그렸던 그림들, 어린 시절 장난감까지 창고에서 상자를 꺼내 모든 걸 다시 살펴봤습니다. 수아의 어린 시절 흔적들을 보니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러던 중 수아의 오래된 스케치북을 발견했어요. 마지막 페이지에 이상한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어린아이 특유의 서툰 선으로 그려진 그림이었는데 침실과 비슷한 공간에 작은 인물이 그려져 있었어요. 그림 속 아이는 마치 무서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림 밑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엄마 방에서 자고 싶어요. 무서운 소리가 나요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경희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수아가 얼마나 무서워했는지, 그리고 엄마와 함께 있고 싶어 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그때 경희는 너무 바빠서 수아의 말을 제대로 들어주지 못했었어요. 그날 밤 발소리가 들려왔을 때 경희는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수아야, 수아니? 경희는 조심스럽게 불러봤어요. 그 순간 발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마치 누군가 경희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것 같았어요. 경희의 부른 목소리에 발소리가 멈춘 순간 방 안에는 깊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마치 누군가 숨을 죽이고 듣고 있는 것 같았어요.
경희는 심장이 두근거리는 걸 느끼며 다시 한번 불러봤습니다. 수아야, 정말 수아니? 엄마야.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리운 마음이 더 컸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소리가 들렸어요. 발소리 대신 뭔가 바스락거리는 소리, 마치 누군가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숨소리 같은 것도 들렸어요. 경희는 침대에서 일어나 소리가 나는 쪽으로 천천히 다가갔어요. 발걸음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옷장 앞에 섰을 때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오래된 나무 냄새와 함께 어딘가 익숙한 향기가 섞여 있었어요. 수아가 어렸을 때 즐겨 썼던 베이비 파우더 냄새 같았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목욕 후 수아에게 파우더를 발라주던 따뜻했던 시간들. 엄마가 여기 있어. 무서워하지 마. 경희는 부드럽게 말했어요. 마치 어린 수아를 달래듯이 말이죠. 그러자 옷장 안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누군가 울고 있는 것 같은 소리였죠. 그 소리는 경희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어요. 경희는 떨리는 손으로 옷장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안에는 옷가지들만 걸려 있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옷장 바닥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작은 종이 조각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거든요. 경희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종이를 펼쳐보니 수아의 필체로 엄마 미안해요. 혼자 나갔다가 길을 잃었어요. 집에 가고 싶어요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경희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수아가 실종되었을 때의 상황이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당시 수아는 5살이었는데 이렇게 긴 문장을 쓸 수 있었을까요? 게다가 이 쪽지는 어떻게 여기에 있는 걸까요? 경희는 의문이 들었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으로는 수아가 정말 자신을 찾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경희는 오래된 상자들을 뒤져서 수아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찾아봤어요. 당시 경찰 조서, 병원 기록, 신문 기사까지 그 사건에 대한 모든 것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먼지가 쌓인 서류들을 하나씩 펼쳐보며 당시의 기억을 되살려봤어요. 기록을 살펴보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수아가 발견되었을 때 상태가 생각보다 양호했다는 것이었습니다. 3일간 산에서 혼자 지냈다고 하기에는 너무 깨끗했고 심지어 새 옷을 입고 있었어요. 또한 몸에 상처도 없었고 영양실조 증상도 없었습니다. 그때 정말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경희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당시에는 수아가 무사히 돌아온 것만으로도 감사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았어요. 누군가 수아를 돌봐준 사람이 있었던 걸까요? 그날 밤 발소리가 들려왔을 때 경희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녹음 앱을 실행시켰어요. 혹시 정말 소리가 나고 있다면 녹음으로 증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들려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뚜벅, 뚜벅 소리가 시작되자 경희는 휴대폰을 소리가 나는 쪽으로 향했습니다. 5분간 녹음을 계속했어요. 발소리는 평소와 같이 방 안을 천천히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멈춰서는 마치 경희를 바라보는 것 같았어요. 소리가 멈춘 후 경희는 녹음 파일을 재생해 봤습니다. 역시나 녹음 파일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경희의 숨소리와 침대 시트 바스락거리는 소리, 그리고 수아야라고 부르는 자신의 목소리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럼 정말 내 마음이 만들어낸 소리였구나. 경희는 씁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실망스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수아가 자신에게 무언가를 전하려고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내고 싶었어요. 정말 자신만 들리는 소리였던 걸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뭔가 중요한 단서가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수아가 자신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강해졌습니다. 다음 날 경희는 수아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딸과 연락한 지도 꽤 오래됐어요. 오랜만에 연락하는 딸의 목소리는 반가우면서도 어딘가 서먹했어요. 성인이 된 수아는 바쁜 직장 생활로 가족과의 연락이 뜸했거든요. 엄마, 갑자기 웬 전화예요? 몸은 괜찮으세요? 수아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함께 약간의 당황스러움이 섞여 있었어요. 수아야, 엄마가 물어볼 게 있어. 너 어렸을 때 실종됐던 일 기억하니? 경희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아의 당황스러운 숨소리만 들릴 뿐이었어요. 엄마, 왜 갑자기 그런 옛날 일을요? 혹시 어디 아프신 건 아니죠? 수아의 목소리에 미묘한 떨림이 있었어요. 마치 그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다는 듯이 말이죠. 요즘 혼자 계시니까 스트레스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은 저도 가끔 악몽에 나와요. 그때 너무 무서웠거든요. 수아는 자신도 그 기억에 시달리고 있다고 털어놨어요. 부모님이 싸우시는 소리, 혼자 밖에서 떨었던 기억, 다 잊고 싶어요. 아니야, 그냥 문득 그때 일이 생각나서. 엄마, 저는 그때 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답답해져요. 부모님이 싸우시는 소리, 혼자 밖에서 떨었던 기억, 다 잊고 싶어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수아는 걱정스러우면서도 어딘가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마치 그 기억을 건드리고 싶지 않다는 듯이 말이죠. 그럼 그때 일을 기억하고 있구나. 경희는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수아도 그 트라우마를 안고 살고 있었던 거죠. 엄마, 그런 얘기 말고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 건강은 괜찮으시고요? 수아는 화제를 돌리려고 했지만 목소리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묻어 있었어요. 통화를 마친 후 경희는 더욱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수아도 그때의 상처를 안고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그날 오후 경희는 수아를 찾아준 윤 경사를 만나러 갔습니다. 이미 은퇴한 그는 동네 경로당에서 바둑을 두고 있었어요. 윤 경사님, 저 기억하세요? 40년 전 제 딸 수아를 찾아주셨잖아요. 경희가 말하자 윤 경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그때 그 아이. 기억나요. 참 이상한 사건이었죠. 그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이상한 사건이라고요? 경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사실 그때 좀 이상한 점이 있었거든요. 아이가 발견된 상태가 너무 깨끗했어요. 3일 동안 산에 있었다고 하기엔 말이죠. 윤 경사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그럼 다른 곳에 있었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죠. 하지만 아이가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어디에 있었는지, 누구와 함께 있었는지 계속 기억이 안 난다고만 했어요.
더 캐묻으려고 했는데 윤 경사는 잠시 말을 멈춘 채 과거를 회상하고 있었어요. 부모님이 더 이상 조사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아이가 무사히 돌아온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면서 더 캐물으면 아이가 상처받을까봐 걱정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부모 뜻을 따르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윤 경사의 설명에 경희는 새로운 의문이 들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경희는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수아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악몽에 나온다는 말, 가슴이 답답해진다는 표현. 수아도 그때의 상처를 안고 살고 있었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윤 경사의 말도 신경 쓰였어요. 정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날 밤부터 경희는 다른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발소리가 들릴 때마다 과거의 기억을 떠올려 보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그날 밤의 기억이 마치 안개에 쌓인 것처럼 흐릿했거든요. 분명히 중요한 사건이었는데 왜 기억이 이렇게 모호한 걸까요? 왜 기억이 안 나지? 경희는 중얼거렸어요. 분명히 중요한 일이었는데 왜 그렇게 기억이 희미한 걸까요? 다른 일들은 생생하게 기억나는데 유독 그날 밤의 일만 흐릿했어요. 마치 누군가 그 기억을 지워버린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조각조각 기억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정우와 다퉜다는 것만 기억났어요. 그 다음엔 수아가 울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너무 화가 나서 수아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는 죄책감. 기억이 퍼즐처럼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어요. 아, 그때 내가 너무 화가 나서 수아를 신경 쓰지 못했구나. 경희는 천천히 깨달아가고 있었어요. 왜 그 기억을 이렇게 오랫동안 억누르고 살았는지도 말이죠. 너무 미안하고 자책스러워서 의도적으로 잊으려 했던 거였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둔 죄책감이 이제야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발소리도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무작정 방안을 맴도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뭔가 방향성이 있는 것 같았어요. 마치 경희에게 뭔가를 보여주려는 것처럼 말이죠. 예상대로 밤 11시가 넘자 발소리가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달랐습니다. 발소리가 방안을 맴도는 게 아니라 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뚜벅, 뚜벅. 소리를 따라 경희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발소리는 침실 문 쪽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마치 경희를 어디론가 데려가려는 것 같았습니다. 복도로 나서자 발소리는 1층으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계단을 따라 내려가는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경희도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죠. 1층에 도착하자 발소리는 거실을 지나 뒷마당으로 향했습니다. 경희는 뒷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갔어요. 달빛 아래 작은 마당이 희뿌옇게 보였습니다. 그때 발소리가 멈췄어요. 대신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여기에요. 경희는 심장이 멈출 것 같았습니다. 분명히 수아의 목소리였거든요. 어린 시절 수아의 그 맑고 청량한 목소리가 마당 한켠에서 들려오고 있었어요. 수아야? 정말 수아니? 경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엄마, 저 여기 있어요. 찾아주세요. 목소리가 들려오는 쪽을 보니 마당 구석에 오래된 장독대가 있었어요. 오래전부터 그 자리에 있던 큰 옹기들이 달빛에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경희는 천천히 그쪽으로 걸어갔어요.
그런데 장독대에 가까워질수록 억눌려 있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정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경희는 분노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고성이 오가고 물건이 깨지는 소리에 5살 수아는 무서워서 엄마 무서워요라고 울며 매달렸지만 당시 경희는 화에 넘쳐서 지금 엄마 바빠. 방에서 조용히 있어. 라고 소리쳤던 거예요. 수아는 울면서 집 밖으로 나와 이곳 장독대 뒤에 숨었던 겁니다. 하지만 부모의 싸움은 새벽까지 계속되었고 수아는 무서워서 그리고 엄마가 화낼까봐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어요. 아, 그때 내가 수아를 밀어냈구나. 내가 수아를 바깥으로 내몰았구나. 경희는 이제야 완전히 기억해냈어요. 너무나 자책스럽고 미안해서 차라리 기억하지 않는 게 나았던 거였습니다. 엄마 무서웠어요. 혼자 여기 숨어 있었는데 나오지 못했어요. 장독대 뒤편에 작은 공간이 있었어요. 수아야, 엄마가 왔어. 이제 괜찮아. 아, 수아야. 엄마가 미안해. 그때 엄마가 너를 제대로 안아주지 못했구나. 경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 어린 딸이 얼마나 무섭고 외로웠을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이제 엄마가 찾아줬으니까 괜찮아요. 수아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요. 마치 멀어져 가는 것 같았습니다. 수아야, 가지 마. 엄마가 이제 제대로 돌봐줄게. 엄마, 저는 이미 다 큰 어른이 되었어요. 이제 엄마도 혼자 있는 게 무섭지 않을 거예요. 저는 항상 엄마 마음속에 있을 테니까요. 그 순간 경희는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일은 자신의 죄책감과 그리움이 만들어낸 것이었어요. 40년간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미안함과 사랑이 밤마다 수아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였죠. 고마워, 수아야. 엄마를 용서해줘서 고마워. 발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무섭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작별 인사 같았거든요. 다음 날부터 경희의 밤은 조용해졌습니다. 더 이상 발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대신 경희는 수아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사과와 사랑의 말들을 가득 담아서 말이죠. 며칠 후 수아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엄마, 저도 사랑해요. 이제 우리 자주 만나요. 경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비록 발소리는 사라졌지만 마음속에는 따뜻한 사랑이 가득했거든요. 며칠 후 수아가 직접 집에 찾아왔어요. 오랜만에 만난 딸의 얼굴에는 어린 시절의 그 두려움이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엄마, 저도 그때 일 때문에 힘들었어요. 어른이 되어서도 가끔 악몽을 꾸곤 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엄마도 그때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모녀는 서로를 꼭 안으며 쌓인 오해와 상처를 풀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따뜻한 화해가 경희의 남은 인생을 환하게 비춰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3일간 방치되어 있던 아이가 옷이 깨끗하고 영양도 괜찮았다는 것은 아직도 의문이었습니다. 재미있었다면 박수 짝짝, 눈치 보지 말고 좋아요. 꼭 다음 편에서 또 만나요.